그는 왕자처럼 길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냥당하는 짐승처럼 길러졌습니다. 그의 첫 6년은 자신의 집 안에서 벌이는 도망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사랑한 여인이 보낸 암살자들을 피해 남 음식으로 연명하며 숨어 지낸 이름 없는 유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사냥당하던 짐승이 용상에 앉혀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홍치제의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가족에게 사형 선고를 받은 아이가 어떻게 제국 전체의 가장 자애로운 아버지가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 주우탱의 기적 같은 삶을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그가 태어난 절망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5세기 후반의 명나라는 건국의 아버지 홍무제와 북경 천도를 이룬 영락제가 세운 영광을 거의 다 잃어버린 채 깊은 수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결정적인 계기는 불과 21년 전 1449년에 일어난 토목보의 변이었습니다. 당시 황제였던 정통제는 환관 왕진의 부추김에 넘어가 무리하게 오이라트 몽골 원정에 나섰다가 토목보라는 곳에서 단 2만의 적군에게 50만 대군이 전멸하고 자신마저 포로로 잡히는 중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치욕을 겪었습니다. 하늘의 아들, 즉 천자가 오랑캐의 포로가 되었다는 소식은 중화 전체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고 명제국의 위신은 그야말로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 끔찍한 상처는 주우탱의 아버지 성화제 주견심의 삶에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성화제 역시 비극적인 유년기를 보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본래 황태자였지만 토목보의 변 이후 아버지가 폐위되면서 2살의 나이에 황태자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이후 숙부인 경태제가 황위에 오르면서 그는 폐태자라는 불안한 신분으로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10수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런 끔찍한 경험은 그를 극도로 소심하고 의심 많은 성격으로 만들었고 평생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의지하려는 유약한 심성을 갖게 했습니다. 성화제는 아버지 정통제가 기적적으로 포기하면서 다시 황태자가 되었고 마침내 17세에 황제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는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유약함은 유능한 구주가 되는 것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는 복잡한 국정보다 자신에게 절대적인 안정감을 주는 한 여인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바로 명나라를 20년 넘게 암흑으로 몰아넣은 망위비였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훗날 망위비로 알려지는 만전가였습니다. 그녀는 성화제보다 무려 17살이나 많았고 그가 폐태자 시절 그를 돌보던 궁녀 출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가문도 변변찮은 나이 많은 궁녀가 어떻게 천자의 마음과 영혼을 사로잡을 수 있었을까요? 해답은 외모나 계략이 아닌 성화제 자신의 깊은 심리적 상처에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고립 속에서 자란 어린 황제에게 망위비는 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안전의 현신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없었던 어머니였고 위험한 세상으로부터 그를 지켜준 보호자였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사랑이 아니라 트라우마를 기반으로 한 병적인 공생관계였습니다. 그는 정서적 안정을 위해 그녀에게 의존했고 그녀는 절대 권력을 위해 그에게 의존했습니다. 즉위하자마자 성화제는 모든 예법을 무시하고 감히 그녀를 나무랐다는 이유로 황후를 폐위시켰으며 자신의 보모를 귀비의 자리에 앉혀 후궁에서 가장 강력한 여성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권력은 순식간에 악성 종양으로 변했습니다. 황제의 비호 아래 망위비는 환관무리와 결탁하여 조정을 매관매직의 장으로 만들었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위해 국고를 탕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장 끔찍한 죄악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운명의 전환점은 1466년 37세의 나이로 망위비가 황자를 낳았을 때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권력의 정점이자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보증수표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채 1살도 되지 않아 요절하고 맙니다. 자식을 잃은 고통은 끔찍한 심리적 변화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유일한 희망이 부서지자 그녀의 슬픔은 광기 어린 질투와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로 변했습니다. 그녀의 논리는 내가 아들을 가질 수 없다면 그 누구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잔혹한 명제로 뒤틀렸습니다. 그때부터 명나라의 후궁은 조용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황제의 아이를 임신한 후궁은 누구든 표적이 되었습니다. 비밀리에 낙태약이 보내졌고 태어난 아기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질문이 남습니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황제는 어디에 있었는가? 송화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망위비에 대한 그의 의존은 중독과도 같아서 그녀를 잃는 것이 대가 끊기는 것보다 더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의 나약함이야말로 망위비라는 독초가 자라나 자금성 전체를 휘감고 질식시키도록 만든 비옥한 토양이자 햇빛이자 비였습니다. 바로 이런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1470년 7월 30일 주우탱이 태어납니다. 그의 어머니 기씨는 원래 광서지방의 소수민족인 유족 주장의 딸이었습니다. 명나라 군대가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포로로 잡혀 북경으로 끌려온 그녀는 자금성의 내탕고, 즉 황실 창고를 관리하는 미천한 궁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성화제가 창고를 둘러보다가 우연히 그녀를 보게 됩니다. 총명하고 단아한 모습에 잠시 마음이 끌린 황제는 그날 밤 그녀와 동침했습니다. 황제의 하룻밤 승은이었지만 기씨에게는 기쁨보다 죽음의 공포가 더 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이 망위비의 귀에 들어가는 날은 자신은 물론 뱃속의 아이까지 무사하지 못할 것이 자명했습니다. 기씨는 망위비의 눈을 피해 필사적으로 자신의 임신 사실을 숨겼습니다. 다행히 그녀의 처지를 안타깝게 여긴 몇몇 마음씨 착한 궁녀와 환관들이 비밀리에 그녀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470년 7월 자금성에 차갑고 버려진 서궁의 한 구석,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낡은 방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처음 이름은 주우성이었죠. 훗날 조상의 이름과 겹친다 하여 주우탱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탄생의 기쁨도 잠시, 망비는 결국 이 사실을 알아채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즉시 환관을 보내가 태어난 아기를 죽이라는 잔혹한 명령을 내립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훗날의 기록과 전설에 따르면 장민이라는 한 환관이 양심을 지키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망위비의 명령을 거역하고 갓난아기를 빼돌려 폐위된 황후 오씨가 머물던 안락당이라는 냉궁에 숨깁니다. 안락당은 이르과 달리 늙고 병든 궁인들이 죽음을 기다리던 자금성에서 가장 쓸쓸하고 버려진 곳이었습니다. 망위비조차 그곳까지 감시의 손길을 뻗치지는 않았기에 역설적으로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었습니다. 아기는 그곳에서 자신의 존재를 아는 몇몇 사람들의 비밀스러운 보살핌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어머니 기씨는 망위비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아들을 자주 보러 올 수 없었습니다. 폐후 오씨와 환관 장민, 그리고 이름 모를 궁녀들이 갓난아기의 부모가 되어주었습니다. 제대로 된 음식을 구할 수 없어 쌀개와 꿀, 그리고 궁인들이 몰래 훔쳐온 음식 찌꺼기를 섞어 만든 조악한 죽으로 아기의 굶주린 배를 채워야 했습니다. 그렇게 어린 황태자의 존재는 5년 동안 마치 폭풍우 속의 뿔처럼 위태롭게 숨겨졌습니다. 그는 황궁이라는 가장 밝은 빛의 중심에서
역설적으로 가장 깊은 그림자 속에서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삶이 아니었다. 그것은 발각되는 순간 꺼져버릴 길고 긴 숨바꼭질이었다. 그는 어머니의 혈통을 이어받아 몸집이 작고 피부가 약간 검었으며 유난히 총명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긴 시간 동안 머리카락을 한 번도 자르지 못해 머리는 땅에 끌릴 정도로 길게 자라 있었습니다. 그렇게 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1475년 어느 날, 성화제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빗던 중 희끗희끗한 흰머리를 발견하고는 깊은 상심에 빠졌습니다. 짐도 이제 늙었구나. 하지만 아직 아들이 없어 이 대업을 누구에게 물려준단 말인가. 그의 한탄을 곁에서 듣고 있던 환관 장민은 지금이 바로 모든 것을 걸어야 할 때라고 결심했습니다. 장민은 황제 앞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리며 목숨을 건 고백을 시작했습니다. 폐하, 만수무강하시옵소서. 폐하께서는 아드님이 계십니다. 신이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황자께서는 지금 6살이 되어 냉궁에 숨어 계시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던 성화제는 장민의 간절한 호소에 즉시 아이를 데려오라 명했습니다. 잠시 후 낡고 해진 옷을 입은 한 아이가 그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오랫동안 자르지 못한 텁수룩한 머리는 땅에 끌리고 있었지만 그 얼굴은 누가 보아도 황제를 쏙 빼닮아 있었습니다. 성화제는 한눈에 자신의 아들임을 직감했습니다. 아버지를 처음 만난 6살 아이가 땅에 엎드려 큰 절을 올리자 성화제는 옥좌에서 내려와 아들을 끌어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십 년간 잃어버렸던 제국의 희망을 되찾은 순간이었습니다. 그해 12월, 아이는 마침내 공식적으로 황실의 일원으로 인정받고 주탱이라는 이름과 함께 황태자로 책봉됩니다. 5년간의 어두운 숨바꼭질이 끝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기쁨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주탱이 황태자로 인정받자마자 망위비의 분노와 질투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녀는 밤낮으로 성화제에게 궁 밖에서 데려온 아이일 뿐 폐하의 친자가 아닐 것입니다 라고 모함했지만 이미 아들을 확인한 성화제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망위비는 자신의 다음 목표를 정했습니다. 바로 황태자의 어머니 기씨였습니다. 황태자로 책봉된 지 불과 몇 달 후 어머니 기씨는 자신의 거처에서 20살의 젊은 나이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납니다. 공식적인 기록은 병사였지만 그 죽음에 의문을 품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망위비의 독살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황태자의 존재를 알렸던 충직한 환관 장민 역시 망위비의 잔혹한 보복을 피하고자 궁궐 연못에 금덩이를 삼키고 몸을 던져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이제가 5살을 넘긴 어린 황태자는 세상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자신을 낳아주고 자신을 지켜주었던 2사람을 한꺼번에 잃은 것입니다. 어머니의 죽음은 그의 마음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깊은 상처와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사서는 그가 어른처럼 슬피 울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짧았던 기쁨은 끝나고 더 길고 혹독한 시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와 충신을 잃고 다시 혼자가 된 어린 황태자를 거두어준 사람은 바로 그의 할머니 주태후였습니다. 주태후는 성화제의 어머니로 망위비의 전횡을 유일하게 견제할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망위비가 언제 손자를 해칠지 모른다는 생각에 주탱을 자신의 거처인 인수궁으로 데려와 잠시도 곁에서 떼어놓지 않았습니다. 주태후의 손자 보호는 처절할 정도였습니다. 혹시라도 음식에 독이 들어있을까봐 반드시 자신이 먼저 맛을 본 후에야 손자에게 음식을 먹였습니다. 잠을 잘 때도 반드시 자신의 침전 안에 두어 밤새 지켰습니다. 주태후의
이런 헌신적인 보호 덕분에 주우탱은 망위비에 계속되는 암살 위협 속에서도 간신히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망위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성화제에게 다른 아들이 생기자 그 아들을 새 황태자로 세우고 주우탱을 폐위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도운 것일까요? 1482년 조정에서 황태자 교체 논의가 한창일 때 명나라의 성산인 태산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조정의 신하들은 이는 황태자를 바꾸려는 불경한 움직임에 대한 하늘의 경고입니다 라며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이런 신비로운 사건 덕분에 주우탱은 겨우 황태자 자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런 끔찍하고 불안한 유년 시절은 그의 성격을 결정지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행동했으며 화려함보다는 검소함을 추구했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경험은 훗날 그가 자신의 가족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게 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살아남기 위한 투쟁 속에서도 황태자로서의 교육은 혹독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학자들로부터 유교 경전과 역사, 그리고 군주로서 갖추어야 할 모든 덕목을 배웠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학문을 익히고 오직 그를 위해 편찬된 황자현법록과 같은 서적을 탐독하며 스스로를 단련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대신 왜 나라가 이토록 혼란스러운지, 왜 백성들이 고통받는지에 대해 깊이 고민했습니다. 망위비와 그 일당의 부패를 지켜보며 그는 반드시 자신이 황제가 되어 이 모든 것을 바로잡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그는 제국의 다음 희망으로 조용히, 하지만 단단하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487년 2월 16이 된 그는 장씨라는 여인과 혼인하며 마침내 자신만의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이 결혼은 단순한 정략 결혼을 넘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안정감이자 그의 고독한 삶에 한 줄기 빛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그의 삶을 올가매던 가장 큰 어둠, 망위비가 5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평생을 그녀에게 얽매여 살았던 성화제는 큰 충격을 받고 시름시름 앓다가 몇 달 뒤 그녀의 뒤를 따라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마침내 길고 어두웠던 인고의 세월이 끝나고 새로운 시대의 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림자 속에서 평생을 숨죽여 살아야 했던 소년. 존재 자체가 부정당했던 비운의 황자가 이제 제국의 가장 높은 자리, 하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과연 공포와 슬픔밖에 몰랐던 한 인간은 부패로 무너져가던 거대한 제국에 새로운 새벽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황제가 된 그의 첫 번째 행보는 조정을 거대한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1487년 9월 아버지 성화제가 세상을 떠나고 17세의 주우탱이 마침내 자금성의 주인이 되어 용상에 오릅니다. 연호는 홍치, 크게 다스린다는 뜻이었죠. 그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즉위식 날 어린 황제를 바라보는 조정 대신들의 마음은 기대와 불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망위비와 환관들의 등살에 시달렸던 그들은 새로운 시대를 갈망했지만 17세의 어린 군주가 과연 그 거대한 과업을 감당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선대 황제 성화제는 30년의 재위 기간 동안 아침 조회를 거의 열지 않았고 국정은 소수의 간신배들에 의해 농단되었습니다. 과연 이 어린 황제도 아버지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인가? 하지만 홍치제는 그들의 우려를 단 하루 만에 불식시켰습니다. 그는 즉위 다음 날부터 수십 년간 중단되었던 아침 조회, 즉 조조를 매일 열겠다고 선포했습니다. 매일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골룡포를 차려입고 태화전에 나아가 신하들을 맞이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었습니다. 국정의 모든 세세한 사항을 직접 챙기고
신하들의 목소리를 하나하나 듣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었습니다. 그의 성실함에 나태함에 젖어있던 조정은 거대한 충격과 함께 서서히 잠에서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자신과 어머니를 고통에 빠뜨리고 나라를 좀먹었던 부패 세력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숙청은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진단이자 처방이었다. 그는 제국을 병들게 한 악성 종양을 정확히 도려냈지만 과다출혈로 환자가 죽지 않도록 세심하게 지혈하는 냉철한 외과 의사와도 같았다. 그의 칼은 증오가 아닌 치유를 목적으로 휘둘러졌다. 홍치제의 첫 번째 목표는 선대 황제 시절 아첨으로 국정을 농단했던 대학사 만안이었습니다. 만안은 자신의 재능이 아니라 오직 망위비와 성화제에게 아부하는 능력만으로 최고위직에 오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조회 때마다 황제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미리 준비한 만세패를 꺼내들고 만수무강을 외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홍치제는 즉위하자마자 그의 모든 관직을 박탈하고 고향으로 쫓아냈습니다. 다음은 망위비와 결탁하여 매관매직을 일삼고 국고를 탕진했던 환관 양방과 이자성이었습니다. 이들은 황실의 권위를 등에 업고 온갖 불법을 저질렀지만 홍치제는 이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대신 법에 따라 재산을 몰수하고 남경으로 유배 보내는 선에서 마무리했습니다. 그의 숙청은 개인적인 원한을 갚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그는 성화제 시기에 뇌물을 바치고 벼슬을 얻었던 2천여 명의 부패한 관리들을 모조리 파면했습니다. 그 중에는 타락한 승려와 라마승이 천여 명이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종교인의 신분을 이용해 면세 혜택을 누리고 백성들을 착취하며 부를 쌓아왔습니다. 홍치제의 개혁은 정치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대청소 작업이었습니다. 그는 꼭 필요한 처벌 외에는 무분별한 살생을 피하며 안정 속에서 개혁을 추진하는 인치, 즉 어진 다스림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홍치제는 황제란 홀로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라 현명한 신하들과 함께 나라를 이끌어가는 존재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는 소통을 국정 운영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매일 아침 조회를 재개한 것에 더해 오후에는 주요 정책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조를 열었고 저녁에는 학자들과 함께 경전을 공부하며 국정의 방향을 토론하는 경연을 꾸준히 열었습니다. 황제와 신하가 하루 종일 얼굴을 맞대고 국정을 논의하는 명나라 역사상 전례 없는 소통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는 자신에 대한 비판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하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이런 면모를 보여주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한 번은 호신이라는 젊은 유생이 황제가 휴식을 위해 짓고 있던 만수산의 별장 건축이 사치와 낭비라며 신랄하게 비판하는 상소를 올렸습니다. 황제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이 상소에 신하들은 모두 경악하며 그를 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홍치제의 반응은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는 짐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신하의 당연한 도리이다. 그의 말이 비록 과격하지만 그 충심은 가상하다라고 말하며 호신을 벌하기는커녕 오히려 그의 용기를 칭찬하며 운남성의 현령으로 임명하는 파격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조정에는 황제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발언하는 분위기가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어진 군주 곁에는 현명한 신하들이 모이는 법, 홍치제의 곁에는 당대 최고의 인재들이 포진해 있었습니다. 특히 내각대학사였던 유건, 이동량, 사천은 홍치 삼걸이라 불리며 황제를 보필했습니다. 유건은 묵묵하고 강직한 성품으로 정책의 중심을 잡았고 이동량은 뛰어난 학식과 문장력으로 외교와 의례를 담당했으며
사촌은 날카로운 판단력으로 황제에게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국방을 책임진 병부상서 마문승과 재정과 실무를 담당한 이부상서 유사 같은 청렴하고 유능한 신하들이 각 부처를 이끌었습니다. 이들은 파벌을 만들지 않고 오직 나라의 발전과 백성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서로 협력했습니다. 황제는 신하들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존중했으며 신하들은 황제의 인품에 감복하여 충성을 다했습니다. 훗날 역사학자들은 이 시기를 조정에는 소인배가 없었다고 평가할 정도였죠. 이는 중국 역사상 가장 이상적인 군신 관계가 실현된 순간이었습니다. 홍치제는 개인의 역량에만 의존하는 통치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나라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잘 정비된 법률과 제도가 필수적이라고 믿었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 동안 가장 빛나는 업적 중 하나는 바로 명나라의 모든 법률과 행정규범을 집대성한 대명회전을 완성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법전 편찬을 넘어 건국 이후 130여 년간 쌓여온 방대한 행정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표준화하는 거대한 작업이었습니다. 1497년에 시작하여 1502년에 완성된 180권의 대명회전은 이후 명나라 행정의 기본 골격이 되어 관료들이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것을 막는 튼튼한 방파제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그는 형벌 규정을 인도적으로 보완한 문형조례를 반포하여 억울한 죄수가 생기지 않도록 신문 과정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과도한 고문을 금지했습니다. 그의 통치는 감정이 아닌 명확한 법과 제도에 기반한 합리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홍치제의 통치 업적 중 가장 위대한 것을 꼽으라면 단연 황하 치수 사업일 것입니다. 중국의 슬픔이라 불리는 황하는 수천 년간 끊임없이 범람하여 수많은 백성의 목숨과 터전을 앗아갔습니다. 특히 홍치제 즉위 초 산동 지역의 황하둑이 연이어 무너지면서 수백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국가적 재난이 닥쳤습니다. 홍치제의 통치 업적 중 가장 위대한 것을 꼽으라면 단연 황하 치수 사업일 것입니다. 중국의 슬픔이라 불리는 황하는 수천 년간 끊임없이 범람하여 수많은 백성의 목숨과 터전을 앗아갔습니다. 즉위 초 산동 지역의 황하둑이 무너지는 국가적 재난이 닥치자 그는 내각대학사 유건에게 치수 사업의 정원을 맡깁니다. 유건은 단순한 둑 보수를 넘어 물의 흐름을 연구하여 물길 자체를 바꾸는 과학적이고 대담한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이는 엄청난 예산과 인력이 필요한 거대한 공사였기에 많은 신하들이 반대했지만 홍치제는 유건을 굳게 신임하며 전폭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이 위대한 사업 덕분에 산동 지역은 이후 수십 년간 큰 홍수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수많은 백성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홍치제의 애민 정신과 실용주의적인 통치 철학이 이뤄낸 값진 결실이었습니다. 홍치제는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라는 유교적 이상을 실천한 군주였습니다. 그의 경제정책은 여민휴식, 즉 백성과 함께 쉬며 그들의 힘을 길러준다는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그는 흉년이 들거나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 지역의 세금을 감면하고 국고를 열어 굶주린 백성을 구제했습니다. 홍치제에게 있어 이것은 책 속에만 존재하는 추상적인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자비심은 냉궁의 뼛속 시린 추위와 버려진 아이의 굶주림이라는 너무나도 생생한 기억에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대신들이 기근에 대한 상소를 올릴 때 아마도 그의 머릿속에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쌀겨와 꿀로 만든 멀건 죽으로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던 어린 시절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이보다 더 극명한 대비는 없었습니다. 망위비와 그 무리들이 국고를 탕진하며 호화로운 연회를 즐기는 동안 제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후계자는 결핍 속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 경험은
그 어떤 경전도 가르쳐 줄 수 없는 교훈, 즉 백성의 고통은 실제한다는 것을 그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의 인자함은 위에서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같은 처지를 겪어본 자의 공감이었습니다. 그의 검소함은 전설적이었습니다. 황제임에도 불구하고 낡은 옷을 몇 번이고 기워 입었으며 식사도 평범한 관리들처럼 간소하게 차렸습니다. 궁궐의 불필요한 장식을 모두 없애고 사치스러운 연회를 금지하여 막대한 예산을 절약했습니다. 이렇게 아낀 돈은 모두 백성을 위한 정책과 국방에 사용되었습니다. 그의 통치 아래 명나라는 다시 안정을 되찾고 경제는 번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국가 재정 수입은 2600만 석에서 2700만 석으로 안정적으로 증가했고 인구는 6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강남 지역의 소주, 항주와 같은 도시들은 비단과 도자기 무역으로 활기가 넘쳤고 상업의 발달은 새로운 문화를 꽃피운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 짧지만 빛나는 시기를 역사는 홍치중흥, 즉 홍치시대의 위대한 부흥이라 부릅니다. 홍치제는 유능한 통치자였을 뿐만 아니라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군주였습니다. 그는 스스로 뛰어난 서예가이자 화가였으며 예술가들의 가치를 깊이 이해하고 존중했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 동안 명나라의 문화는 찬란하게 꽃피웠습니다. 사회가 안정되고 경제가 풍요로워지자 수많은 예술가들이 자유롭게 창작 활동에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심주, 문증명, 당인, 구영 등 훗날 명나라 4대 화가로 불리는 거장들이 모두 이 시기에 활동했습니다. 그들의 그림은 이전 시대의 화려하고 형식적인 궁정 화풍에서 벗어나 자연의 아름다움과 인간의 내연을 섬세하게 표현하는 새로운 경지를 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의 불행했던 어린 시절에 대한 보상이자 이상적인 유교 군주가 되고자 했던 그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실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태어난 아이는 마침내 스스로 빛이 되어 제국 전체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부신 빛의 뒤편에서는 또 다른 비극의 그림자가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라를 재건했고 백성을 사랑했으며 스스로 이상적인 성군이 되었습니다. 홍치중흥은 완벽한 황금시대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랑이라 칭송받았던 그의 수뇌보가 역설적이게도 제국을 좀먹는 비극의 씨앗이 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황제의 가장 위대한 강점은 어떻게 그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되었을까요? 홍치제의 삶을 이야기할 때 그의 사랑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는 황제가 되기 직전인 16세에 장씨라는 여인과 결혼하여 그녀를 황후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후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다른 후궁을 단 한 명도 들이지 않고 오직 그녀만을 사랑했습니다. 수천 명의 후궁을 거느리는 것이 당연했던 시대. 황제의 혈통을 널리 퍼뜨리는 것이 의무로 여겨졌던 시대에 이는 실로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중국 역사 2000년을 통틀어 일부일처제를 실천한 황제는 그가 유일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히 낭만적인 사랑 이야기이기만 할까요? 혹은 더 깊은 곳에서는 지울 수 없는 과거의 상처에 대한 심리적 반응은 아니었을까요? 5년간 암살의 위협 속에서 숨죽여 살아야 했던 경험은 주탱의 마음속에 생존 법칙 하나를 깊이 새겨 넣었습니다. 바로 신중하고 조심하며 무엇보다 모든 갈등을 피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황제가 된 후 그가 보여준 온화함은 단순히 유교적 군주의 미덕이 아니라 잠재의식 깊이 뿌리내린 심리적 방어 기제였습니다. 그는 권력 투쟁을 혐오했는데 이는 그에게 망위비의 잔혹한 후궁을 떠올리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내면 세계 속에서 가족은 성역이 되었습니다. 그가 오직 한 명의 아내만을 사랑하며 평범한 부부처럼 살았던 것은 과거에 맞서는
가장 결연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가정을 꾸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도둑맞았던 유년 시절을 재창조하고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절대적으로 안전한 공간을 만들려 했던 것입니다. 장황후와 함께하는 모든 평온한 순간은 과거 냉궁의 망령에 대한 승리였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황제와 황후가 아니었습니다. 역사는 두 사람의 관계를 여민간 부부, 즉 마치 민간의 평범한 부부와 같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들은 매일 밤 같은 침실을 썼고 늘 함께 식사했으며 시를 짓고 그림을 그리며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나누었습니다. 홍치제는 조회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장황후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으며 위로를 받았고 장황후는 그런 남편을 그림자처럼 내조했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죽음의 위협 속에서 고독하게 자라야 했던 홍치제에게 장황후는 아내이자 어머니였고 그의 깊은 상처를 이해해주는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그는 장황후를 통해 태어나서 처음으로 안정된 가정이 주는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의 이러한 순애보는 수신제가치국 평천하라는 유교적 도덕의 완벽한 모범으로 칭송받았고 백성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죠. 황제의 가정은 제국 전체의 도덕적 기강을 바로 세우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 모든 빛에는 그림자가 따르듯 이 아름답고 성스러운 사랑은 역설적으로 그의 통치 후반기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게 됩니다. 홍치제는 아내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그녀의 가족들, 즉 외척 세력이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제대로 막지 못했습니다. 장황후의 남동생인 장학령과 장열령은 황제의 처남이라는 신분을 무기 삼아 온갖 탐욕스러운 짓을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황제의 신임을 받고 있다고 떠벌리며 무려 16,000경, 현재의 면적으로 환산하면 약 11만 헥타르에 달하는 막대한 토지를 백성들로부터 불법으로 빼앗았습니다. 이는 당시 한계현의 전체 면적과 맞먹는 어마어마한 규모였습니다. 땅을 잃은 농민들의 울부짖음이 하늘을 찔렀지만 지방관리들은 누구도 감히 그들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탐욕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국가의 주요 수입원이었던 소금 전매권을 독점하여 엄청난 부를 쌓았고 자신들의 호화로운 저택을 짓기 위해 수만 민가를 강제로 철거했습니다. 그들의 하인들마저 길거리에서 살인과 약탈을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장씨 형제는 홍치중흥이라는 맑은 물을 흐리는 가장 큰 오염원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유건, 이동양과 같은 충신들은 이런 상황을 좌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장씨 형제의 부패와 전횡을 비판하는 상소를 수십 차례나 올렸습니다. 폐하, 외척을 이대로 두시면 나라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옵니다. 이는 제2의 망위비와 다를 바 없사옵니다. 그들의 절규에 가까운 충언이 조정에 울려 퍼졌지만 홍치제는 번번이 그들을 묵살했습니다. 어째서 부패를 혐오하고 신하들의 간언에 귀 기울이던 군주가 이처럼 행동했을까요? 바로 여기에 그의 인생에서 가장 깊은 내면의 비극이 있습니다. 용상 위에는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악을 처벌해야 할 책임이 있는 이상적인 군주 홍치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용포 아래에는 자신의 어두웠던 삶에 유일한 빛이 되어준 여인에게 깊은 은혜를 입은 남편 주우탱이 있었습니다. 장씨 형제를 처벌하는 것은 가장 위험했던 세월을 함께 헤쳐온 장황후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가정이라는 성체를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었을까요? 그의 망설임은 나약함이 악에 대한 관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국의 공의와 한 인간의 사랑 사이에서 벌어진 고통스러운 갈등이었습니다. 결국 황제 홍치제는 남편 주우탱에게 패배했다. 그것은 한 인간의 가장 따뜻한 승리였고
한 군주의 가장 차가운 실패였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지켰던 바로 그 가족이라는 성역이 훗날 자신의 아들 시대에 제국을 파멸시킬 또 다른 괴물을 키워내는 온상이 되고 말았다. 그는 신하들의 말이 모두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상적인 유교 군주가 되고자 했던 그의 굳건한 신념은 외척을 엄벌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남자로서 사랑하는 아내를 지키고 싶었던 인간적인 마음이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장황후는 자신의 동생들이 벌이는 일을 알면서도 그들을 감쌌고 종종 남편에게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홍치제는 자신의 고독한 삶을 구원해준 아내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것을 차마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장씨 형제를 불러 가볍게 질책하거나 신하들의 상소를 못 본 척 미루는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했습니다. 그의 선량함과 우유부단함은 결국 부패 세력에게 황제는 우리를 벌하지 못한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었고 이는 훗날 더 큰 재앙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가장 위대한 성군으로 칭송받던 그에게 외척을 비호했다는 것은 평생의 오점으로 남게 됩니다. 정치적 고뇌가 깊어지던 시기 그에게 개인적인 비극마저 잇따라 닥쳤습니다. 그에게는 장황후와의 사이에서 두 아들과 두 딸이 있었지만 맏아들 주후조를 제외하고 모두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나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1495년 그토록 기다렸던 둘째 아들 주후이가 태어났지만 아이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 병으로 죽고 맙니다. 후계자를 안정시켜야 한다는 황실의 오랜 숙고는 다시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1498년 태어난 지 8개월밖에 안 된 사랑스러운 딸 태강공주 주수영마저 잃었습니다. 당시 공주의 묘지명인 태강공주 강지에는 황제와 황후께서 슬퍼하고 애통해 하시니 좌우의 신하들이 차마 쳐다보지 못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 딸을 잃은 그의 슬픔이 얼마나 절절했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연이은 자식들의 죽음은 원래부터 허약했던 그의 몸과 마음을 더욱 병들게 했습니다. 그는 깊은 슬픔에 빠져 종종 조회에 나오지 못했고 국정은 점점 활기를 잃어갔습니다. 밤낮 없이 국정을 돌보던 성실한 군주의 모습은 서서히 사라지고 슬픔에 잠긴 한 아버지의 모습이 그 자리를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제국의 외부에서도 위기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1501년 한동안 잠잠했던 북방의 타타르족이 다시 세력을 키워 명나라의 국경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몽골을 재통일한 다얀칸, 당시 명나라에서 소왕자라 불리던 인물이 10만 대군을 이끌고 대대적으로 침입하여 국경 지역을 유린했습니다. 홍치제는 즉시 대규모 병력을 파견하여 방어에 나섰습니다. 이 전쟁에 명나라는 무려 80만 양이라는 막대한 은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명나라 군대는 고작적의 머리 3개를 베고 10만 개가 넘는 가짜 전공보고를 올리는 데 그쳤습니다. 홍치중흥 시기에 평화에 길들여진 군대의 기강은 완전히 해이해져 있었고 장군들은 부패했으며 병사들은 싸울 의지를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이 참담한 패배는 홍치제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가 평생에 걸쳐 쌓아 올린 행정개혁과 경제적 안정에도 불구하고 제국의 국방력은 속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었음이 만천에 드러난 것입니다. 홍치중흥이라는 눈부신 금자탑이 서서히 그리고 비극적으로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군자들로 가득 찼던 조정은 외척 세력을 비판하는 강경파와 그들을 옹호하는 옹원파로 나뉘어 갈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칠 줄 모르던 성실한 군주는 이제 잦은 병과 슬픔으로 국정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굳건해 보였던 제국의 방어선은 속이 텅 빈 허상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유교 군주가 되고자 했던 한 남자의 꿈은 사랑하는 아내를 지키고 싶었던 인간적인 마음과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슬픔, 그리고 거대한 제국이 안고 있던 구조적인 모순 앞에서 서서히 빛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상적인 군주는 이제 슬픔에 잠긴 아버지로 그의 황금기는 심각한 결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야기 자체가 불완전하다면 어떨까요? 완벽하게 일부일처제였던 황제의 공식 기록 뒤에 후계자와 다른 여성들의 탄생에 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면 어떨까요? 역사의 진실은 신화보다 훨씬 더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홍치제의 모습은 근면하고 자애로우며 한 아내만을 사랑했던 완벽한 유교군주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는 명나라의 공식 역사서인 명사가 기록하고 있는 그의 공식적인 이미지입니다. 하지만 역사의 모든 기록 뒤에는 종종 감춰진 이야기와 후대 날카로운 질문들이 숨어있기 마련입니다. 지금부터는 홍치제의 공식적인 기록 뒤에 존재하는 몇 가지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와 흥미로운 논쟁들을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홍치제의 가장 큰 상징은 바로 장황후와의 완벽한 사랑, 그리고 그 결실인 유일한 후계자, 황태자 주후조입니다. 하지만 명나라 말기에 쓰인 야사인 죄유록은 이 아름다운 가족 이야기에 충격적인 의문을 제기합니다. 바로 황태자 주후조의 친어머니가 장황후가 아닐 수도 있다는 주장입니다. 죄유록의 기록에 따르면 당시 자금성에는 정금년이라는 아름다운 궁녀가 있었습니다. 황제의 눈에 띄고 싶었던 그녀는 환관 유산에게 거액의 뇌물을 바치고 그의 주선으로 성화제가 아닌 홍치제와 하룻밤을 보낼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룻밤으로 덜컥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장황후는 여러 차례 유산을 겪으며 아들을 낳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장황후는 정금년을 비밀리에 불러 그녀가 낳은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삼아 황태자로 키우겠다고 제안합니다. 자신의 목숨과 가문의 미래를 위해 궁녀 정금년은 이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주후조는 장황후의 아들로 세상에 알려졌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식적인 정사가 아닌 야사의 기록이기에 사실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소문이 사실이라면 홍치제가 평생 한 명의 아내만 사랑했다는 그의 수뇌부마저 다시 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황실의 혈통과 직결되는 이 민감한 비밀은 어쩌면 모두의 이해관계 속에서 철저히 은폐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공식적으로는 후궁이 없었지만 그의 곁에는 부인 칭호를 받은 5명의 여인이 있었다는 기록입니다. 경순 부인 소씨, 안화 부인 주씨 등이 그들입니다. 황후 외에 다른 여인이 없었다는 그의 이미지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기록이죠. 물론 공식적인 설명은 따로 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들은 대부분 그가 어릴 때 냉궁에서 숨어 지낼 때 그를 돌봐주었던 유모나 궁녀들이었습니다. 홍치제는 황제가 된 후에도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이들을 잊지 않고 그들에게 부인이라는 높은 지위와 풍족한 생활을 보장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의 의리 있고 인간적인 성품을 보여주는 일화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의문을 제기합니다. 과연 그들이 단순히 은혜를 갚기 위한 존재였을까? 혹시 사실상 그의 숨겨진 후궁이 아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황제로서 후사를 넓혀야 한다는 압박과 장황후만을 사랑하겠다는 약속 사이에서 어쩌면 그는 이런 비공식적인 관계를 통해 타협점을 찾으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는 그의 이부일처제라는 상징적인 이미지를 둘러싼 또 다른 논쟁거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의 통치, 즉 홍치중흥에 대한 역사적 평가 역시 엇갈립니다.
과연 진정한 의미의 황금시대였을까요? 아니면 명나라가 멸망으로 가는 과정에서 잠시 나타난 반짝 호황에 불과했을까요? 비평가들은 홍치제의 개혁이 가진 명백한 한계를 지적합니다. 그는 만안인 양반 같은 부패 세력의 우두머리를 제거했지만 그들이 속해 있던 환관과 관료 집단의 뿌리 깊은 부패 구조 자체를 뿌리 뽑지는 못했습니다. 그의 개혁은 사회의 근본적인 구조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성실한 군주의 개인적인 도덕성에 의존하는 인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외척장 씨 일가를 비유한 것은 그의 가장 큰 실책으로 꼽힙니다. 그의 선량함과 우유부단함이 부패의 씨앗을 남겼고 이 씨앗은 결국 아들 정덕제 시대에 유근과 같은 최악의 환관이 국정을 농단하는 끔찍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결국 그의 통치는 다 무너져가는 집에 잠시 깨끗하게 도배를 한 것일 뿐 집에 썩은 기둥을 교체하지는 못했다는 날카로운 비판이 존재합니다. 핵심적인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홍치제는 도덕성을 상실한 시스템 안에 도덕적인 인간이었습니다. 그는 부지런한 정원사와 같아서 잡초는 하나하나 뽑아냈지만 이미 오염된 토양 자체를 개량하는 데에는 무력했습니다. 그의 개혁은 전적으로 그 자신의 비범한 성실함과 개인적인 도덕성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의 근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홍치중흥은 개인적인 황금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한 사람으로 인해 존재하고 빛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빛이 꺼지자마자 시스템의 어둠은 즉시 되돌아왔고 그의 아들 시대에 이르러서는 오히려 더욱 맹렬해졌습니다. 그의 위대한 도덕성은 가장 위대한 유산이자 동시에 그의 통치가 가진 가장 비극적인 한계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가 통치했던 18년 동안 명나라의 백성들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전쟁의 공포와 가혹한 수탈에서 벗어나 평화와 안정을 누릴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정치 구조의 근본적인 개혁은 이루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굶주린 백성에게는 당장의 쌀 한 톨이 거창한 개혁 구호보다 더 중요합니다. 홍치제는 국고를 열어 그들을 구제했고 세금을 깎아주었으며 억울한 일이 없도록 법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그는 절대 권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스스로를 낮추고 백성의 목소리를 들으려 했던 보기 드문 군주였습니다. 어쩌면 그의 통치는 완벽하지는 않았을지언정 어둠 속에서 빛을 향한 한 인간의 처절하고 진심 어린 몸부림이었습니다. 그의 선량함은 때로 우유부단함이라는 한계를 보였지만 그 선량함이야말로 혼란의 시대를 살던 백성들에게는 유일한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약간의 흠결이 있더라도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려고 노력했던 지도자를 우리는 어떻게 기억해야 하는가? 흠은 있지만 부인할 수 없이 선한 사람. 이것이 홍지에 대한 역사의 평가다. 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인물이라도 운명을 피할 수는 없다. 병마와 슬픔이 깊어지면서 황제의 삶은 엇갈리기 시작했다. 이 위대한 왕은 어떻게 끝났을까? 그리고 그가 평생을 바쳐 일궈온 제국이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의 손에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 그의 이야기의 마지막 장은 절박한 호소이자 비극적인 아이러니로 가득하다. 잦은 질병과 자식들을 잃은 깊은 슬픔, 그리고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과로는 젊은 황제의 몸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1505년에 들어서면서 홍치제의 건강은 눈에 띄게 악화되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는 총기가 사라지고 깊은 피로감만이 남아있었죠. 그해 5월, 그는 심한 감기에 걸렸고 병세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어이들은 온갖 방법을 동원했지만 한 어이가 처방한 약이 잘못되었는지 6월 1일부터는 갑자기 코피가 멈추지 않는 위독한 상태에 빠집니다. 한때 제국을 호령했던 위대한 군주는 이제 자신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피조차 막지 못하는 무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마지막이 다가왔음을 직감한 그는 병상으로 신하들과 13살의 어린 태자 주후조를 불러 모읍니다. 그의 마지막 유언을 남기기 위해서였습니다. 평생을 함께했던 늙은 충신 유건과 이동량이 눈물을 흘리며 그의 앞에 엎드렸습니다. 홍치제는 그들의 손을 힘겹게 잡고 자신의 모든 걱정과 염려가 담긴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태자는 하늘이 내린 총명함을 가졌소. 하지만 나이가 너무 어리고 학문보다 놀기를 너무나 좋아하니 이것이 내 가장 큰 걱정이요. 부디 경들이 나의 뜻을 이어받아 태자가 학문에 힘쓰고 현명한 신하들을 가까이 하며 소인배들을 멀리하도록 잘 보필하여 훌륭한 군주로 만들어 주시오. 이것이 경들에게 남기는 나의 마지막 부탁이요. 나의 은혜를 잊지 말아 주시오. 그것은 유언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아버지가 자신의 가장 큰 성공 아들을 지켜낸 것, 이 동시에 가장 큰 실패 아들을 나약하게 만든 것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죽음의 문턱에서야 비로소 깨달은 끔찍한 진실에 대한 고통스러운 참회였다. 그는 신하들에게 아들을 부탁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역사에게 자신의 사랑이 만들어낸 비극을 제발 멈춰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다. 며칠 후 1505년 6월 8일 그는 34년이라는 너무나 짧은 생을 마감합니다. 그의 죽음은 홍치중흥 시대의 완전한 끝을 의미했습니다. 황제의 죽음에 온 제국이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의 장례는 그의 성품처럼 검소하고 조용하게 치러졌습니다. 27일간의 애도 기간이 끝난 후 그의 관은 북경 창평현에 위치한 명나라 황실의 묘역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그곳 태릉에 평생을 함께했던 유일한 사랑, 장후와 함께 나란히 잠들었습니다. 수많은 후궁들과 함께 묻힌 다른 황제들과 달리 그의 무덤에는 오직 한 명의 여인만이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삶과 사랑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마지막 증거였습니다. 홍치제가 남긴 유산은 복합적이며 역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정사는 그를 건국시조인 홍무제나 영락제와 같은 반열에 놓으며 명나라의 가장 현명한 군주 중 한 명으로 칭송합니다. 그가 이룩한 개혁은 안정된 사회를 만들었고 그의 근면하고 겸손하며 백성을 사랑하는 모습은 후대 황제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비극적이게도 그의 가장 큰 걱정은 끔찍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 정덕제는 아버지의 유언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엄격한 통제에서 벗어나자마자 그는 향락에 빠져 유근을 필두로 한 탐욕스러운 환관 무리에게 모든 권력을 넘겨주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에 걸쳐 공들여 쌓아 올린 유산이 아들의 손에 순식간에 무너져 내린 것은 역사상 가장 고통스럽고 비극적인 역설 중 하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이야기는 그 노력이 허무하게 사라졌다는 점에서 실패일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의 삶은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곳에서도 희망이 태어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의 시대는 혼돈의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평화와 이성의 섬과 같았습니다. 그 섬은 결국 거친 파도에 잠겼지만 그곳에 잠시나마 머물렀던 사람들은 빛의 기억을 간직할 수 있었습니다. 홍치제의 이야기는 결국 빛과 어둠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는 역사상 가장 짙은 어둠 속에서 태어나 스스로 한 시대 전체를 비추는 가장 밝은 빛이 되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필사적으로 지키려 했던 바로 그 빛이 그의 아들이 뛰어놀기에는 너무나 눈이 부셨고 결국 제국을 다시 한번 그림자 속으로 밀어넣는 원인이 되었다.
그의 삶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명한다. 단 한 사람의 선한 의지가 비록 한순간일지라도 세상을 얼마나 밝힐 수 있는지를, 그리고 그 빛의 기억이야말로 또 다른 긴 어둠을 견뎌낼 힘을 준다는 것을